내게 몸을 맡겨주세요. 오늘 밤 당신은 우리 모두의 남자가 될 테니깐요. 그날 밤 모닥불 주위로 모인 여인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을의 대표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죠. 우리 모두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당신만이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내가 한국을 떠나 이곳까지 왔을 때는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순간 24개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내 의지는 녹아내렸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욕망과 생존 사이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듯 했어요. 오리놓고 강에 짙은 갈색 물살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었죠. 12시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 이름은 박진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았던 평범한 52세 남자였어요. 평범했던 나의 인생은 90년대 말 IT 벤처 붕괴와 함께 무너져 내렸죠. 모든 걸 걸었던 회사는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아내는 나를 떠났고 함께 꿈꿨던 미래도 흩어져 버렸죠. 낡은 모터보트에 몸을 싣고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강 삼각주를 떠돌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보트를 구입한 건 충동적인 결정이었죠.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남은 돈으로 산 것이 바로 이 보트였으니까요. 그리고 세상 끝처럼 느껴지는 이곳 베네수엘라로 왔어요. 왜 베네수엘라를 선택했는지는 저도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어쩌면 그저 지도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망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사업 실패, 빚, 이혼.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어요. 카라카스 공항에 내렸을 때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아직도 피부에 달라붙은 것 같아요.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죠. 적어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이었으니까요. 며칠간의 여행 끝에 델타 아마쿠로 지역에 도착했어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삼각주 지역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죠.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맹그로브 숲과 물길들. 그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원주민들의 수상가옥.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보트를 구입한 건 투쿠피타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녹슨 부분이 군데군데 있고 엔진도 완벽하지 않은 낡은 보트였지만 그것이 내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보트 주인이었던 노인은 내가 혼자 강을 탐험하려는 계획에 미친 짓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그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첫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강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평화를 느꼈죠. 서울의 복잡한 일상, 빚쟁이들의 전화, 실패한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물 위에서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기예보에서는 들은 적 없지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열대성 폭풍 후였죠. 순식간에 파도가 높아졌고 비는 총알처럼 내 얼굴을 때렸어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서툰 솜씨로 보트를 조종하려 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려왔어요. 그때 강한 파도 하나가 보트를 덮쳤고 균형을 잃은 보트는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물속에서 바라본 하늘은 왜곡되어 보였고 빗방울이 물 표면을 두드리는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 같았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적인 강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가? 숨이 점점 부족해졌고 머릿속이 흐려졌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몸은 이미 지쳐 있었죠. 눈앞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어요. 그때 희미하게 들린 여성의 목소리.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강한 손길이 내 팔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공간에 누워 있었어요. 코코넛 잎으로 만든 지붕, 대나무 기둥,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바닥. 수상가옥이었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어요. 목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죠. 그때 누군가 방에 들어왔어요. 까만 머리카락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무언가를 외쳤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곧 몇 명의 여성들이 더 들어왔고 그들은 내게 물을 건넸어요. 목마름에 허덕이던 나는 거의 물을 빼앗다시피 들이켰죠. 시원한 물이 타는 듯한 목을 적시며 내려갔어요. 살아있다는 실감이 서서히 돌아왔죠. 첫 번째 들어온 여성이 내게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하고 안심시키는 미소였어요. 마리솔,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였죠. 진우, 나도 가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이름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마리솔은 내게 더 많은 것을 말하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손짓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안전하다는 메시지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오리노코 강의 넓은 수면 위로 석양이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맹그로브 숲은 어둠 속에서 검은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고 멀리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이 어디인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도착한 느낌이었죠. 마치 이곳이 내가 찾던 곳인 것처럼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도망치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나를 찾게 될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강물 소리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테니까요. 어쩌면 내 인생의 진짜 모험은 이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구아 트랑킬라스? 고요한 물이라는 뜻의 이 마을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해 처음 발음되었을 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이 마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마리솔의 보살핌 덕분에 몸이 회복되고 나서야 마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첫날 아침 그녀의 안내로 마을을 둘러보는 동안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모든 주민이 여성이었어요. 어린 소녀들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남성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리솔과의 소통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손짓과 그림으로 조금씩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그녀가 마을의 역사를 설명하려 노력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죠. 마리솔이 종이에 그린 그림들을 통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2년 전 미확인 전염병이 마을을 강타했어요.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그 병은 특히 남성들에게 치명적이었죠. 짧은 기간 동안 마을의 모든 남성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형제, 남편, 아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요. 그날 밤 작은 수상가옥에서 홀로 누워 생각했어요.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 마을은 비극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슬픔의 장소가 내게 평화로움을 주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상처가 있어서일까요? 나의 실패와 이들의 상실. 서로 다른 상처지만 모두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 존재가 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간단한 일부터 도왔어요. 무거운 물건 들기,
높은 곳에 작업 돕기, 고기잡이, 동행하기 같은 일들이요. 마을 여성들은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루시아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노인이었어요. 은빛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 그리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마을의 비공식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죠. 그녀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손에는 마을의 낡은 발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눈빛만으로도 그녀의 부탁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발전기 수리는 쉽지 않았어요. 부품도 도구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IT 벤처 시절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며칠간의 고군분투 끝에 발전기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불이 켜졌을 때 마을 여성들의 환호성은 밤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열린 작은 축제에서 루시아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감사함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어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감정이었죠. 카르멘은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어부였어요. 날씬한 몸매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그녀는 매일 아침 홀로 보트를 타고 나가 마을의 식량을 책임졌어요. 그녀에게서 어업 기술을 배우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물망 디자인을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낚시를 취미로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새로운 그물망으로 잡히는 물고기 양이 2배로 늘어났을 때 카르멘의 표정은 잊을 수 없어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약간의 자부심이 섞인 미소였죠. 그녀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카르멘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제게 특별한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이사벨은 마을의 의료인이자 영적 지도자였어요. 약초와 자연의 힘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죠. 그녀에게서 이곳의 식물과 그 효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제가 알고 있는 응급처치법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죠. 마을의 식수 문제는 심각했어요. 강물을 그대로 마시다 보니 아이들이 자주 배탈을 앓았거든요. 간단한 정수 시스템을 만들어 볼 생각이 들었어요. 모래, 자갈, 숯을 이용한 자연 필터였죠. 완성된 정수기로 처음 맑은 물이 나왔을 때 이사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죠. 마을에서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충만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 각자의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모두 모여 식사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언어의 장벽은 여전했지만 마음으로 나누는 교감은 점점 깊어졌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설명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걸 배웠죠. 우기가 시작되면서 마을은 위기를 맞았어요. 끊임없는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수상가옥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특히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집들은 물살에 휩쓸릴 위험이 컸죠. 밤새 모두가 모여 로프와 대나무를 이용해 집들을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물이 가장 높이 차올랐던 밤, 마을 끝 가옥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강한 물살을 헤치며 다다른 그곳에는 어린 소녀가 무너져가는 집 기둥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냈고 소녀를 구할 수 있었어요.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루시아가 앞으로 나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 순간 마치 제가 이 마을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아구아 트랑킬라스의 일원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실패가 없었다면, 베네수엘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마을에 표류하지 않았다면, 인생의 모든 실패와 불행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걸까요? 아구아 트랑킬라스는 제게 2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제 지식과 경험이 이곳에서는
소중한 가치가 되었죠. 돈도 명예도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제게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선물해 주었어요. 마리솔이 종종 고요한 물은 깊다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에는 깊은 슬픔과 강인함,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그 깊은 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보름달이 물 위에 은빛 다리를 놓은 그날 밤, 내 인생은 또 한 번 뒤바뀌었어요. 마을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고 일상의 리듬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루시아가 마을 광장으로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죠. 광장 중앙에 모닥불이 피워졌고 모든 여성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어요. 저는 마리솔 옆에 앉았죠. 루시아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말은 너무 복잡해서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닥불 너머로 보이는 여성들의 표정과 간간이 들리는 남자, 아이, 미래 같은 단어들이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마리솔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녀가 배운 간단한 한국어와 제가 배운 스페인어, 그리고 손짓을 섞어가며 전해준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어요. 아구아 트랑킬라스의 여성들이 내게 바라는 것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한 명이 아닌 마을의 모든 결혼 정년기 여성 24명의 남편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언어적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리솔의 진지한 눈빛과 다른 여성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이것이 진심 어린 제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자라온 저에게 일부다처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이제 막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시점이었어요. 다시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24명의 아내라니요. 마리솔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전염병으로 모든 남성을 잃은 마을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마을은 결국 사라질 운명이었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고 그 희망은 오직 저뿐이었어요. 그들이 제게 바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위한 헌신이었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처럼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갔죠. 한국에서의 삶, 실패한 결혼, 도망치듯 떠나온 여정, 그리고 지금 이 마을에서 찾은 평화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홀로 보트를 타고 강으로 나갔어요. 넓은 강물 위에서 고민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안개가 강 위로 피어오르는 가운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로는 이 제안이 너무 이질적이고 부담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가치관과 너무 달랐거든요. 과연 내가 24명의 여성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을이 내게 베풀어준 온정과 보살핌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구해주었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죠. 이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강물 위를 떠다니며 하루를 보냈어요. 때로는 웃음이 나오고 때로는 한숨이 나왔죠. 과연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 52세에 실패한 사업가, 이혼한 남자, 도망자. 이런 내가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릴 무렵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이 마을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이제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였죠. 이것이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여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솔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제 결정을 듣기 위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마을 전체에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소리가 퍼졌어요. 마리솔이 달려와 저를 안았고 그녀의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루시아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다른 여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날부터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와라우족의 전통에 따르면 결혼은 간단한 의식이 아니라 며칠에 걸친 축제였죠. 모든 여성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여했어요. 누군가는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이들은 음악과 춤을 연습했어요. 어떤 이들은 특별한 옷을 짜기도 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어색하게 지켜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 펼쳐질 거예요. 24명의 아내, 그리고 아마도 많은 아이들. 그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따뜻한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전날 밤, 마리솔이 제게 와라우족의 전통 의상을 가져왔어요. 화려한 깃털과 자연 염료로 물들인 천으로 만든 옷이었죠. 그녀의 눈빛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나 역시 긴장되었지만 그것은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책임감에서 오는 긴장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강가에 특별히 만들어진 제단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결혼식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그때는 사회적 기대와 의무감이 컸다면 지금은 진정한 책임감과 헌신이 마음을 채웠어요. 24명의 신부들이 하나씩 제단으로 걸어왔어요. 모두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도 마리솔의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죠. 루시아가 의식을 집전했고 각 신부와 저는 서로의 손목에 특별한 팔찌를 묶어주었어요. 이것은 영원한 연결의 상징이었죠. 의식이 끝나고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음악, 춤, 웃음이 마을을 가득 채웠죠. 저는 새로운 아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 각각의 이름, 성격, 꿈, 어에 귀 기울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워갔어요. 축제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은 밤 강가에 홀로 서서 별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실패가 이런 운명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머리 위로 흐르는 수많은 별들이 마치 내 미래처럼 반짝였어요.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빛이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24명의 아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그 무게는 분명 무거웠지만 그만큼 풍요로울 것이라는 기대도 컸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곳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이 마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국에서의 박진우는 죽었어요. 이제 아구아 트랑킬라스의 새로운 남자로 다시 태어났죠. 강물 소리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 책임감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죠. 결혼한 지 10개월 후 마을에 첫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루시아의 아들이었죠. 이름은 한국어와 와라우어를 섞어 강태양이라고 지었어요. 강은 제가 태어난 한강을 의미했고 태양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죠. 그 작은 생명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작은 발가락까지 완벽했죠. 강태양의 탄생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이어 아이들이 태어났죠.
마리솔의 딸 지혜, 카르멘의 쌍둥이 하늘과 바다, 이사벨의 아들 산. 매달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어요.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문화를 섞어서 지었죠.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1년 만에 저는 12명의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2년이 지나자 23명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각 집을 돌며 아이들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작은 발자국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삶은 바빴지만 충만했어요. 밤늦게까지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울음을 달래고 젖병을 물리는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경험이었죠. 한국에서는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제가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만큼이나 고민도 깊어졌어요. 늘어난 인구로 인해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부족했어요. 물고기와 야생 과일만으로는 영양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죠. 밤마다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결국 마을 뒤편 작은 평지에 텃밭을 일구기로 했죠. 한국에서 시골 할아버지께 배웠던 농사 지식이 이제야 빛을 발했어요. 지역 기후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토양이 맞지 않거나 해충이 작물을 공격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지 여성들의 지식과 제 경험을 결합해 점차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첫 수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신선한 채소를 처음 맛보는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키운 무와 배추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기한 경험이었죠. 김치를 처음 만들어 아내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던 모습이요. 그러나 식량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피부병이 발생한 거예요. 붉은 반점이 온몸에 퍼지고 가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사벨의 약초로도 효과가 없자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죠. 며칠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마시는 강물이 오염되고 있었던 거예요. 상류에서 불법금 채굴업자들이 수은을 사용해 금을 추출하고 그 독성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어떤 아내들은 직접 채굴업자들을 찾아가 항의하자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마을을 옮기자고도 했죠. 모두 합리적인 제안이었지만 각각의 위험과 한계가 있었어요. 깊은 고민 끝에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심층 정수 시스템을 만들고 동시에 채굴업자들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거였죠. 정수 시스템은 한국에서 배운 공학 지식과 현지 재료를 결합해 만들었어요. 모래, 자갈, 숯뿐만 아니라 특수한 열대 식물의 뿌리를 이용해 자연 필터를 개발했죠. 이사벨의 약초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몇 주 후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피부병도 서서히 나아졌어요. 채굴업자들과의 협상은 더 복잡했어요. 카르멘과 함께 보트를 타고 상류로 올라갔죠. 그들의 캠프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총구였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무시당했어요. 그들에게 원주민 마을의 건강은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져간 간단한 수은 필터링 장치를 보여주었어요. 이 장치를 사용하면 금 추출 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은 유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은 그들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협상 끝에 그들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마을에 필요한 의약품과 도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어요.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었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카르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감사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쑥쑥 자라났어요.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죠. 가장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와라우어와 한국어를 섞어 사용하는 모습이 마치 두 문화의 완벽한 조화처럼 보였죠. 특히 강태양은 놀라운 지능을 보였어요. 3살이 되기 전에 이미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고 자연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보였죠. 그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감정이었죠.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고 저 역시 전문 교사는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아내들의 전통 지혜를 결합해 비공식적인 학교를 만들었어요. 수학, 과학, 언어, 역사뿐만 아니라 생존 기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와라우족의 전통과 한국 문화까지 가르쳤죠.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예요.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쓴 척 가나다라를 보면서 제 뿌리가 이곳까지 이어졌다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한국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안에 한국을 품고 왔던 거였죠.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24명의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모두에게 공평한 관심과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로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특히 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길 때면 과연 내가 이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눈을 뜨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씻어주는 치유의 강물이었죠. 한국에서의 사업 실패, 이혼의 상처,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아구아 트랑킬라스는 이제 활기찬 마을로 변모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새로운 건물들, 풍성한 식량. 전염병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마을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거예요.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두 문화의 지혜를 결합한 해결책은 언제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어느 날 밤 강가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 오리놓고 강변에서 저는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23명의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마을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오리놓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삶의 여정에서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어루만질 때마다 하루를 더 살아낸 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70대를 훌쩍 넘긴 지금 세월의 흐름이 내 손등의 갈색 반점처럼 선명해졌죠. 거울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한국에서 온 중년 남자가 아니라 백발이 성성한 오리노코의 노인이에요. 깊게 패인 주름은 이곳에서의 수많은 웃음과 걱정, 기쁨과 슬픔의 지도가 되었어요. 오늘도 내 작은 오두막 앞 의자에 앉아 강을 바라봐요. 이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오리노코 강의 웅장한 흐름을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의 여정이 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고요하게,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자주 내 오두막을 찾아와요. 12살 라울과 9살 미나는 오늘도 내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조르겠죠.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라울은 강태양의 아들이고 미나는 지혜의 딸이에요. 두 아이 모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피가 섞인 아름다운 혼혈이죠. 손주들에게는 항상 두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국의 옛 설화부터 와라우족의 전설까지 그들의 뿌리를 모두 알려주고 싶거든요. 특히 도깨비와 강신의 이야기를 섞어 만든 오리노코 도깨비 이야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내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구아 트랑킬라스는 이제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왔을 때 20명 남짓했던 주민은 이제 200명이 넘었죠. 초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어 마을의 중심축이 되었어요. 강태양은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지혜는 뛰어난 의료인이 되었어요. 하늘과 바다는 최고의 어부가 되어 마을의 식량을 책임지고 산은 인근 도시와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죠. 내 자녀들은 한국과 와라우족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며 자랐어요. 그들은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죠. 한글로 편지를 쓰면서도 와라우족의 전통 춤을 추고 김치를 먹으면서도 전통 카누를 만드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문화적 조화를 봤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자녀들이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태양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학교는 이제 인근 마을 아이들까지 찾아오는 교육 중심지가 되었어요. 지혜의 의료센터는 현대의학과 전통 치료법을 결합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죠. 산이 개척한 무역로 덕분에 마을은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늘과 바다의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은 강의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충분한 식량을 제공해요. 내 아내들도 많이 늙었어요. 특히 마리솔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실감하게 돼요.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해요. 루시아는 몇 년 전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녀의 장례식 날 온 마을이 모여 그녀의 삶을 기렸죠. 그녀의 지혜는 이제 강태양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저에게 하루하루는 선물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오리노코 강의 아침 안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셔요. 이 평화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의 바쁜 삶, 끊임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실패 후의 절망.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가끔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 한강의 야경, 찌개 끓는 소리, 김치 냄새. 하지만 그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이제 내 고향은 이곳, 오리노코 강변의 아구아 트랑킬라스예요. 내 뿌리는 한국에 있지만 네 가지와 잎, 그리고 열매는 이곳에서 자라났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현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그저 운 좋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실패와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 배운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도 지나가고 가장 행복한 순간도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죠. 요즘 저의 일과는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강태양의 정치적 결정에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와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녁 무렵 모든 가족이 모여 식사할 때예요. 테이블은 항상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네 세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의 추억, 와라우족의 전설, 아이들의 꿈, 손주들의 장난. 모든 것이 어우러져 풍성한 삶의 그림을 그려요. 때로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떠오르기도 해요.
한국에서의 사업 실패, 아내와의 이혼, 도망치듯 떠난 결정.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최근에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육체적 한계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해요. 내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평화로워요. 생각해보면 참 기묘한 인생이에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고 베네수엘라로 도망치듯 왔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구아 트랑킬라스에서 저는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한 마을의 구원자, 24명의 여성의 남편, 수십 명의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손주들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얼마 전 강태양이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손주 미나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내 기억을 글로 옮기고 있어요.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번갈아가며 쓰는 이 책은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예요. 저는 제 남은 날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내 육체는 언젠가 오리놓고 강물에 돌아가겠지만 내 영혼은 이 마을의 이야기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한국에서 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그 별 중 하나가 되어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석양이 오리놓고 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껴요.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여정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지만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예요. 이제 저는 오리노코의 전설이 되었다고 해요. 실패한 한국 사업가가 와라우족 마을의 구원자가 되어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강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저를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 저는 그저 인생의 흐름을 따라 헤엄쳤을 뿐이에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요. 내일 아침 다시 태양이 떠오를 때 저도 함께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눈을 감아요. 오리놓고 강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어요. 인생은 강물과 같아요. 끊임없이 흐르고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고요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닿아 평화를 찾죠. 내 여정도 이제 그 바다를 향해 가고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감사와 평화의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이어갈 테니까요. 오리노코의 전설로 두세 개를 잇는 다리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